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12,000명을 파병한다.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North 인정했습니다. Korean soldiers training at a Russian military portion of base. those soldiers have already moved closer to Ukraine towards Russia's Kursk Oblast. 북한군 수천 명이 속속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모습은 물론 이들을 수송하는 군용기 이동 경로 정보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유례 없는 지상군 파병이에요. 사실상 북한이 뭐 훈련 교관, 파일럿 등을 조금씩 우방국들에 보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지상군을 직접 파병한 적은 북한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한 일을 자기가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일단 우리 국정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12,000명 규모를 북한이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병력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1차로 보낸 인원이 한 1,500명인데 북한의 이제 특수전부대 요원들이에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청진과 함흥, 항구로 수송함들을 보내요.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은밀하게 1,500명의 병력을 나눠 태워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이제 보낸 겁니다. 자,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극동 지역의 뭐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벤시스크 등에 분산돼서 현재 러시아 군부대 내에 주둔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더 많은 규모의 북한 군인이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병사와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망자도 많이 나올 거고 우크라이나가 입을 피해도 예상돼서 굉장히 큰 일이고요. 일단 우리 국정원이 위성사진 몇 장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우스리스크 군사시설 연병장이에요. 북한군 400명이 운집한 정황을 이 에어버스라는 민간 위성이 포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바롭스크 군사시설에도 240명이 운집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국정원이 직접 대한민국 위성으로 포착한 사진을 보면 청진항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함대에 타고 러시아로 떠나는 장면까지 우리 정부가 직접 위성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미 확인 소식에 의하면 쿠르스크 북쪽에 있는 러시아 기지에서도 북한군이 식별이 됐다. 그렇게 된다는 뜻은 북한군이 완편 사단 규모로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단별로 찢어져서 여러 전쟁에서 책임 지역을 맡아가지고 작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러시아는 처음에 발뺌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영상을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북한군으로 보이는 집단들이 러시아군의 군복과 보급품을 받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러시아 군복. 이게 분명히 북한 내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군복 자체가 러시아 군복 같은데. 넘어가지 마라. 러시아어까지 공부 안 시켰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감청에 입수한 러시아 군인들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황에 처할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파병을 한 근거는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에 맞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와 미군과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북한군과 대적하는 상황이 온다. 조항상으로만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게 요구할 수 있죠. 야,
너네 전쟁할 때 우리가 없는 살림에 도와줬잖아. 야, 10분의 1이라도 파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죠. 파병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찰기나 뭐 큰 뭐 좋은 전투기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6.25 때랑 똑같아지잖아 지금. 크게 문제인데 봐봐요. 조항에 보면 군사적 및 기타 원조가 되어 있잖아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라도 북한 손에 쥐어줄 경우 그럼 밀가루라도 만약에 끝없이 지원해봐요. 이거는 먹을 거라. 우리로선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 날 수도 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의 최근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그 행동들을 보면 준 전쟁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전쟁 직전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 전쟁하기 직전에 이제 하는 모든 일들 뭐 굉장히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놓고 보라고요. 최근에는 그 김정은이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했는데 이 2군단이 이제 황해 북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군단이 어떤 곳이냐면은 북한의 이제 중서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군단이에요. 여기가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군단인 게 뭐냐면은 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제 인민군이 38선을 뚫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이 군단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저기 뭐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김정은이 가서 뭐 했냐면은 딱 지도를 펼쳐요. 누가 봐도 서울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억 안 나냐고. 제일 먼저 38선 넘은 내 2군단에 왔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뭐하나 지도. 여기 서울이다. 라는 건 지금 거의 반협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족이 아니라 철저히 적국이다. 그래도 서울 지도 펼치고 2군단 방문한 것은 한번 해보자. 너희들 각오가 돼 있냐? 라는 협박이에요, 이게요. 당연히 보라고 한 거죠. 과거에 남북 관계가 긴장했을 때 서울 지도를 펴놓고 남조선 봐라 이놈들아 했던 적도 있고 계룡대가 있는 대전 지도를 펴놓고 포병 부대에 가서 봐라라는 경우도 있고 순서죠. 그리고 뒤에 TV로 보면 출첵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은 지금껏 안 입고 나오던 최초의 이제 우원수 칭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장면에서 남과 북은 완전히 적국이다. 갈라졌다 영원히. 언제든지 남한을 침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한 장의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고? 이게 그 러시아의 아마 요청이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병력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쪽 뭐 이집트, 인디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북한 파병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병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2,000명이면 4개 연대인데 저는 이 사람들의 생환율 90%는 못 들어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밑 그라인더라 그래서 고기를 갈아 넣는 소비에트 아주 전술,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갈아 넣는데 12,000명이라 그러면은 지금 그게 딱 열을 치거든요. 하루에 그 사상자가 1,200, 1,300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치면 이 사람들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부상병이나 아니면 사망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날씨에.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애초에는 뭐라 그랬냐면 공식적으로 파병한 게 아니라 그 브리아트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브리아트족이 우리랑 DNA가 가장 가까워요. 얼굴 딱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언어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랑 DNA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브리아트 병으로 이제 위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그 북한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 이제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 게 올 초에 김정은이 항공육전병 부대 공수부대 훈련을 갖다 김주회와 함께 시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9월과 12월에 계속해서 특수부대 훈련 현장을 갖다 현장 지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잠깐 생각해보세요. 뭐였을까? 이미 파병할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시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 특전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병대라든지 아니면 그 지원대대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부대를 보내주겠다 이거인데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부대였는데 우리로 치면은 그 특전사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질 경우에는 이제 공수부대 같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침투해가지고 뭐 그 중요 시설 파괴, 요인 암살을 하는 그런 부대인데. 최정예 부대 아니에요, 북한?
오, 차력팀인데. 오, 나 못 들어가. 쇠사슬을 쇼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역사의 도전들을 짚으시며 뭔가 혁명을 보이해온 붉은 정착입니까?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 기지를 현지 실사하셨습니다. 그 명성과 실체만으로도 적이 두려워 덤빌 생각을 못하는 전쟁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게 러시아 측에서는 욕을 했겠죠. 이제 파병을 좀 해달라. 그러면 친구가 급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돈이 필요해가지고 몇십만 원 째째하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몇 억 지원해주고 연대 보증까지 해준 거예요. 그럴 경우엔 나중에 내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너도 도와달라라는 메시지거든요. 이들이 이제 뭐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부대인데 이들은 일반 군인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이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병기입니다. 이런 병기들을 갖다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지금 이 말이 정확히 맞는 게 저희 담임했던 선생님이 이 폭풍군단 특수부대 출신이셨거든요. 근데 이 손 자체가 너무 훈련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좀 변형이 왔었는데 가끔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한잔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청와대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제 청와대 들이치는 훈련을 하는데 너무 한 동작, 그 외통길, 벼랑길을 계속 타다 나니까 마지막에 가는 분들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죽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한 그 담임견이라는 분 그때 시절이 김신조 사건 일어났던 그 특수종해부대 그 부대거든요. 폭풍군단으로 개편이 됐는데 이게 폭풍군단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 방금 전에도 나온 영상을 보면요. 저기에 나온 그 군인들의 체력을 보나 키를 외모를 볼 때요. 그 중에서 에이스들만 뽑아놓은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전투 경험을 심어줘서 나중에 우리도 이제 현대전을 할 때 얘들로 교관들을 모집해서 어떤 훈련을 도입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지금 파병하는 게 과연 옳은가를 봐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북한군이 지금 현대화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핵 무장만 완성하면은 걱정 없이 먹고 살 거야라고 했는데 정작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뭐 벌써 지금 18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핵은 가지고 있지만 쓰질 못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거 내 그림이야? 그러면은 재래식 전력 현대화 시켜야겠네. 그리고 우리 병력들 재래식 전쟁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투자해야겠다. 도박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2020년 김여정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장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건 거의 전쟁 때나 볼 수 있는 폭파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폭파 장면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거 6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한이 끝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이야. 안타깝다 진짜. 왜 저래? 어쨌든 남북 연결도로를 저렇게 양쪽에서 폭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순전히 그 상징적인 건데 뭐냐면 사실은 경의선이라는 게 이른바 식민지 시절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성하고 신의주를 잇는 선이고
분단으로 끊어진 건데 그걸 다시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선 같은 경우에도 양양에서 원산까지 있고 그 길에 뭐냐면 금강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컸는데 다리 두 개를 이제 끊어버린 거죠. 이 바탕에 깔린 건 무슨 뭐 군사적 의미라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니 근데 김대훈 씨, 우리는 매일 너희를 침략할 수 있다. 근데 도로를 끊었다. 이제 평화롭게 살려고 그러는 건가? 사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량을 끊고 도로를 끊는 건 퇴각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못 따라오게. 기뢰를 묻는 것도 그렇고. 그 뭐 삼국지에 유명한 고사 있잖아요. 장판교에서 장비가 조조군 앞에서 막 그 엄청난 자신의 대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결국은 퇴각할 때 다리를 끊고서 퇴각을 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침략하겠다. 서울 도로까지 펴놓고 다리를 끊었어. 안 가려고?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당시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양보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뚫어놓으면 사실 그러니까 남한의 군대 그 전차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네 군단도 뒤로 배치하고 개성공단 때문에 라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양보까지 한 건데 화났다 이거야. 이게 이 말이 맞는 게 두 분 말씀이 맞는 게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 MBL 부근에 콘크리트 방벽을 이렇게 크게 세워요. 그러면서 저 남조선 것들은 이제 영원히 적이다, 남이다 라고 콘크리트 방벽을 세워놓는데 그 콘크리트 방벽을 우리 군이 쫙 당겨보니까 대전차 방벽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차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벽을 세워놓은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이게 정석껏 폭파쇼를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주는지 이유가 뭐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희와 이른바 괴뢰 대한민국과는 우리는 남남이다라고 하는 지금 쇼 이벤트예요. 스스로 이제 그 다른 나름대로 독립국가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영토, 주권, 국민이 필요한데 이 영토를 또 규정짓는 게 국경이거든요. 이게 군사 분계선이면 안 되잖아요. 국경이어야지 이제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약간 부각시킬까 하면서 이걸 요새화 시켜버리자. 뭐 이제 방벽을 세운다든지 아니 폭파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맞겠다. 이게 여세인데 전혀 침공할 의사가 없는데 스스로 닫고 막고 여세하겠다. 이거는 북한을 정말 우리나라를 대한 한반도를 영구 분단시켜서 저들만의 왕국을 만들겠다. 그 왕국은 자신만의 왕족을 위한 체제 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여세를 들고 나왔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쇼하는 건데 사실은 김일성하고 김정일까지만 해도 이게 통일 노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때 북한이 남한보다 잘 나가던 시절에.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자주적이고 니들은 미제 식민지네. 우리가 너희들 해방시킬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다가 이게 점점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김정은에 와서는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선대 노선을.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한 민족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건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야. 누굴 겨냥한 거야? 미제, 솔천지원에서 미제를 겨냥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 선대 노선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통일 노선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두 개 국가고 그냥 국가도 아니라 아주 그냥 극악한 적대 국가야. 이렇게 선언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들한테 먹히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제까지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 고난의 행군까지 가면서 이게 또 통일을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주민들한테 확 처음에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전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또 최선희의 우상은 러시아에 가고요. 그 최선희를 제일 앞에다 내보내. 지네들은 안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첫 번째 전투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over 10,000 DPRK soldiers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저는 저희가 방금 지성들만 그 시간을 할 것이며 실제로 전체의 창립을 할 것을 저희가 크루스크에 들어서면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는 혼자 물기져주지 않습니다.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혁철,
평화를 빌어드려 모두 전사치우자. 저는 전해드린 시체를 대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게 사실 진짠가 이렇게 좀 안 믿겨지기도 좀 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좀 국민분들은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무슨 관계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북한 무기가 가는 거는 알겠는데 뭐 설마 군대까지 가겠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 첩보에 하면은 최대 88,000명까지도 파병을 생각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정도로 대규모가 갈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가면은 뭐 한 몇 개 여단 정도 가고 말겠지 했는데 확실히 러시아가 원하는 규모가 남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이게 발을 안 담그면 몰라도 발을 담그는 순간 예. 멈출 수는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팔문. 그렇죠. 지금 뭐냐면 사실은 게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 전쟁에 관련된 어느 나라보다도 되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요. 전쟁 초기에 그래서 보면은 포탄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 한 해에 한 300만 발 정도를 보낸 것 같다. 300만 발이요? 300만 발. 300만 발 보낸 것 같다. 이제 이런 추정들이 있고요. 러시아 1년 탄약 생산량이 250만 발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근데 이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 전쟁이 하루에 적게 쓸 때는 한 10,000발에서 20,000발, 많이 쓸 때는 6만 발도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탄 양이 필요한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네요. 그거를 북한이 채워져 왔었고, 북한이 이제 단순히 무기 공여를 넘어서 참전까지 간다. 하여튼 이만큼 러시아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 뭐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외교 무대에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황준국 유엔 대표가 일단 포문을 열었어요. 총알바지로 쓰지 말라, 북한 젊은이들을. 북한 측에 이제 그 김성 대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과 서방도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있지 않냐. 우리도 러시아를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차석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바로 발언권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 병사들이 가면 go back in a body bag 이라는 표현을 써요. go back in a body bag 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신 가방에 돌아갈 것이다. 야, 너무 무서운 표현이네요. As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It is tragic that they could have enjoyed a far better life only if they were born south of the DMZ. It will have to naturally take issue with Ukraine's aggressive act of invading the Russian People's Sacred Territory of the Kursk. The DPRK and Russian Federation are entitled to develop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culture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언제는 말 들었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굉장히 모욕이에요. 그렇죠. 미군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으면 커핀이라고 해서 관에 실어서 모십니다. 보통 바디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닐백이거든요. 그렇죠.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의 시신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피해자들을 바디백에 넣고, 또 전장에서는 포로들이 대규모로 죽었을 경우에 거기에 비닐 바디백에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젊은이들 짐짝 취급당하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걸 유엔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나마 믿을 만한 그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동영상이에요. 네,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하는데 북한군이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고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가는데 북한군이 자기를 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병사가 2명이 죽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래서 자기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И при штурме они начали стрелять по нам. Мы пытались их вразумить, куда стрелять.
И корейцы вроде как застрелили двоих наших.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я подумал, лучше сдаться в плен, чем быть убитым своей пулей. 러시아군 지휘를 받는 건데 이게 소통도 안 되는데 이대간 소통도 안 되는데 손짓발짓하는 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떤 작전에 써먹을 수 있는 병력인가? 그렇지.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지금 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죠. 아유, 엄청 죽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어쩌라는 거야? 사망자 전체가 이제 전쟁 내내 사망자 전체 러시아군 사망자를 보면은 나토 추정은 뭐 한 6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다. 11월 초현재. 네, 사상자. 60만. 정말 치열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솔직히 이제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부대가 전선을 공격을 합니다. 4가지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일회용 제대가 있고 특수 제대가 있고 돌격 제대가 있고 전열 제대가 있어요. 이 4제대 임무가 다 틀린데 특히 이 일회용 제대는 그야말로 들어가서 총알 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 먼저 딱 들어가서 처음 제대가 달려 들어가서 가면서 방어하는 측에서 사격을 하겠죠. 그러면 방어 쪽에 위치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특수제대가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중화기 공격을 가합니다. 적 참호를 공격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제압이 되는 사이에 돌격제대가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하면은 후속으로 전열제대가 와서 그쪽 지역을 완전 장악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싸움이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일회용 제대용으로 사용을 했던 게 스톰 제트라는 부대가 활용이 됐어요. 스톰 제트 이게 사실 뭐냐면요. 수인 부대, 죄수. 죄수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 이렇게 싸우면은 가서 살려줄게, 뭐 저거 해줄게 그러면서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고진. 네, 맞습니다. 프리고진이 막 그때 2000년 7월에 막 돌아다니면서 감옥 돌아다니면서 이제 했던 게 이 부대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투입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수인 부대도 거의 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전멸했습니다. 거의 뭐라고 그럴까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스톰 V 부대. 이 스톰 V는 뭐냐면은 몽골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도, 스리랑카 그런 이제 용명들을 가지고 일회용 제대를 또 만들어서 활용을 해왔고, 아마도 지금 북한 들어가는 이 인원들도 일회용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갈 땐 그럴 거예요. 북한 지휘관도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부하들 희생되기는 싫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독립 제도로 들어가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만약 총알 왕패로 나간다 해도 얘는 그냥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스톰 V 그 형태였어요. 경보병 부대가 이 테러가 막히면 그냥 자폭하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그냥 알아서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 사실 이 전투에 투입됐다가 그 혼자 유일하게 그 살아남았다는 그 북한군 그 분이잖아요. 저희가 kursk의 교수가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에게 항상 의기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전우들이 이 기술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kursk는 진 러시아장의 암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러시아군이 무기도 없이 그냥 투입시켰다. 그리고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진짜 수없이 그냥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총알바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근데 우리 또 양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통적으로는 구소련과 러시아의 돌격 작전은 앞엔 일단 죽여요. 그 이제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그 주드로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러시아 병사 3명당 총 하나 줘요. 뭐. 와 뭐야? 그러면 맨 앞에 선 애가 총 쏘고 달려가요. 웬일이야. 2명은 총 없이 뒤에 이로 달려가요. 얘 죽죠? 뒤에 2번째가 죽어. 쏴. 얘가 죽죠? 3번째가 쏴요. 그리고 이 러시아 병사, 소련 병사도 사람이 애들이잖아요. 난 뭐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기 싫다 해서 거기 때 볼가강이라고 강에 뛰어들어요. 난 헤엄쳐서 난 탈출하겠다. 정치 장교들이 넌 조국의 배신자라고 해서 바로 등 뒤에 자국 젊은이들 쏴 죽여요. 이게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니까. 단지 러시아 병사가 아니라 북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개죽음 당한다 이 차이예요 지금.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소식을 쉬쉬했는데 가족들이 알고 이거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보내려면 니네 자식들이나 보내지 왜 거기서 젊은 우리 애들을 개죽음 시키느냐라는 내부 반발이 있어서 우리 국정원의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을 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
일반 주민들과 격리시키고 있다. 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북한 내부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게 다른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위한 차단. 두 번째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데 러시아에 가서 병사가 투항을 하거나 탈영을 할 경우 야, 니네 부모님 우리가 따로 격리해서 잡고 있어? 딴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일종의 인질 협박용이라는 거죠. 제 북한 그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격리장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만갑에서 너 봤다. 좋다고 괜찮다. 난 아버지 엄마 없으니까. 난 너네는 안 나갔냐 하니까 우리 애다는 안 나갔다 이러더라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다 20대 어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병사를 보니까 눈에 벌써 약간 겁이 있습니다. 겁이 없을 수가 없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거기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모습 보니까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고 조카뻘 이런 애들인데 얘네 이제 내일이면 또 다 없어질 수도 있을 애들이다 생각하니까 한 명이라도 좀 살아서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들의 기순, 투항을 좀 많이 유도해서 좀 많은 애들이 좀 탈북해서 한국에 올 수 있었으면 자유품이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의 젊은이들은 지금 러시아 땅에 파병이 됐어요. 이 김정은 입장에서 뭐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인을 파병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다른 나라의 용병이 증언을 했어요, 최근에. 내가 러시아에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추산해서 북한 김정은도 최소 이 정도의 돈을 받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일단 다른 러시아 용병이 일시금을 하나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2,000 정도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또 월급 형태로 돈을 매달 받는데 그 돈도 한 $2,000.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시금 빼고 월급만 합쳐도 매달 334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북한 병사들의 목숨으로 김정은은 300억 가량의 돈을 매달 받으면서 이 돈을 뭘 하겠습니까? 핵 만들죠. 핵 만들고 무기 만들고 통치 자금으로 쓰는 거죠. 안 돼. 말대꾸를 못 하겠네. 군인들 월급은 국가가 적립에 두었다가 이제 돌아갈 때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국가가 갈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도 남강건설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남강건설회사가 공병군단 직속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 남강건설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100% 다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공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월급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이제 종이장 형식으로 받습니다. 받았다가 이제 내가 귀국할 때 거기서 일부분 다 받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받거든요. 뭐 그것도 감지독지한 일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에 나와 있는 그런 파병된 그런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군인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 여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뭐 행방불명 됐다거나 뭐 할 때에도 이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출처를 하다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은 다 국가가 이제 거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지금 이제 북한군의 사망보험금이 뭐 1억 원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조금 그 서방의 그런 기준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해도 적어도 한 3만 불 정도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뭐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좀 달러 수입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문제는 진짜 피를 흘리고 부상당하고 이런 병사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핵무기가 어느 정도 개발이 나름 끝나가요. 그러면서 최근 첨단 무기 개발 같은 걸 많이 합니다. 2020년 이후에 보고 있으면은 전차도 신형 전차, 뭐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드론이 작년에 이제 국방 전시회에서 소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이었죠. 올해 8월 말 정도에는 자폭 드론,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자폭 드론과 거의 유사한,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 쓰는 것보다 살짝 개념이 발달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어요. 자, 결국 뭐냐면 북한은 지금 만들 능력은 어느 정도는 돼요. 완전 첨단 무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 솔직히 좀 북한이 좀 부족할 텐데 이번에 가서 배워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군에게 이게 위협이 거의 그대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전쟁이 아니라는 게 그러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국정원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최근에 내놨어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무작위의 북한군 데이터베이스와 러시아 현지에서 포착된 북한군이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의 인물을 AI로 대조한 거예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일치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북한 전략군 미사일 총국의 붉은기 중대 출신의 미사일 기술자가 이렇게 러시아군 복장으로 러시아 군인과 사진을 찍었다. 근데 저기가 도네츠크 지역 인근의 이른바 북한 미사일 KN-23 발사장이에요. 이 말은 북한이 KN-23을 러시아군에게 줬고 기술자까지 현지에 붙여놨고 이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실제 KN-23을 운용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북한군이 현지까지 갔다라는 추측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KN-23이 요격하기가 힘들어요, 안 그래도. 한번 비행 궤적이 꺾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맞출 수가 없는데 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현장에서 KN-23을 많이 활용하면 많이 활용할수록 이 누적되는 유효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종국엔. 우리한테 쓰는 거죠. 보면 볼수록 좀 무섭다. 이거 지금 가볍게 볼 일도 아니고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은 뭐 돈 말고도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뭘 바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 러시아에 원하는 게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러시아의 첨단 과학 기술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첨단 과학 기술을 이번에 내 최대한 많이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 기술을 받는다. 김정은한테 지금 제일 다급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이 올 초에 2024년 안에 군사 정찰 위성 3기를 더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직 하나도 못 쐈어요. 북한이 정찰 위성 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실패하다가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난 자리에서 푸틴이 기술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2달 뒤인 11월에 쏘아 올려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올해 이제 김정은이 또 그 기세를 몰아서 3개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걸 보면 뭔가 소련으로부터 지금 러시아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필요한 광학 장비, 카메라 이런 정밀하게 좀 위성 사진 찍어서 용산 사진 선명하게 찍어가지고 딱 내놓으면서 너희들 내 관역 안에 있다.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죠. 러시아가 또 광학 렌즈, 이 광학 선진국이거든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달라 그러면 푸틴은 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줄래 말래 나 있어라고만 하고 안 주고 있던 2만 명이나 파병을 해주는데 렌즈 달라고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북한이 러시아에게서 기술 이전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저 ICBM 화성 19형을 발사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에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선간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1시간 26분 동안에 1000km를 비행하면서 이제 정점 고도 7687km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미국의 본토를 아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최근에는 북한이 지금 신포 그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정보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또 이전받게 되면 그것도 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될 겁니다. 와, 아니 파병하고 이렇게 많은 걸 가져간다는 게 대단한데. 그러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너무 웃겨. 와. 아, 너무 안타깝다 진짜. 들어 김성렬아 계속 나
늑대 했다. 늑대. 스트릿. 땅땅땅땅땅땅땅이. 예. 땅땅땅땅 해가지고 뚜리. 늑대 날아온대. 북한군 추정되는 남성입니다. 시신이에요? 어우,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아, 김진 기자님,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공개되고 있는 영상 속에 나오는 우리말을 쓰는 이 군사들은 대개 다 북한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접경지에서만 3,000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썼고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바디백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표현 썼어요. 정확하게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드론이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살하는 이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보인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인데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 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가지고 많이 이제 러시아를 그럼요.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 초창기 교육을 받을 때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드론을 보면서 뭔지 모르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드론이 오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군인들 보면서 아 진짜 저 김정은이가 죽으라고 보냈나? 그러게요. 죽이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친구는 생각이 저게 우리 쪽 건지 저쪽인지도 모르는 거 들어요. 같아요. 완전 생초보들처럼 노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최근 그 뉴욕 타임스가 북한군 파병은 김정은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게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먼저 이제 북한한테 손을 내밀어온 것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반대라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아, 국민의 생명 안전을 뭐 지켜야 될 그 나라 국가 지도자의 제일 가는 동목이 그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나라 그 총장년들을 다른 나라 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보내서 진짜 그 생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게 지도자로서의 동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김정은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러시아 푸틴에게 있어서의 북한군의 쓸모는 정말 과한 표현이 아니라 희생양 내지는 전선의 최전선에서 총알바지로 소모시키는 그 병력. 그래서 상대국의 포탄이나 드론을 어느 정도 소모하는데 우리 병력을 쓰이게 하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요. 실제로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지녔던 수첩 내용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제가 그 수첩의 일부를 좀 확대해서 가져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 수첩을 남긴 북한군의 이름은 정경홍입니다. 근데 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북한군이 최전방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웅영이라는 북한군 병사가 직접 수첩에 그린 그림이에요. 자, 지금 북한군 3명이 위치하고 있고 삼각형. 하늘에 떠 있는 마른 목골 사각형이 드론입니다. 드론이고요. 앞에 서 있는 병사가 이른바 이제 드론의 미끼 역할을 하는 병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명이 총으로 드론을 사격하는 그림이 돼 있죠. 자, 그림과 함께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드론을 발견하면 3인조를 구성하라.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은 7m, 드론으로부터. 그리고 드론을 사격하는 사람은 드론 뒤에 10에서 12m 거리에 위치한다.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것이다. 그때 뒤에 있는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 무식한 방법이냐면 이게 멈추고 드론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게 터져요. 그러면 10m 뒤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사격을 담당하는 북한군의 생존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상 드론이 멈추면 기폭을 하거든요. 그때 사격을 한다 한들 이 드론이 폭파되기 전에 인간 미끼 역할을 했던 동료 북한군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죠. 근데 이 전술이 굉장히 저희가 보기엔 한심한 전술인데 이걸 과연 북한군이 스스로 터득한 건지 아니면
러시아군이 이렇게 네. 일부러 교육을 시킨 건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끼 작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미끼를 예. 낚시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저도 이번에 좀 북한군이랑 이 드론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좀 이해 안 가는 좀 장면을 좀 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드론에 뭔가 매달려 있는데 산타 인형이 하나 매달려 있네요. 루돌프요. 이거 펭귄이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난스러운 이 소품 무기를 네. 던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제 밀리터리 조크 같은 거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적에게 보내는 포탄 있지 않습니까? 폭격기 포탄에다 한마디 쓰거든요. 뭐 너희한테 보내는 새해 선물이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다음에 후세인에게 또는 또 욕을 쓰기도 합니다. 뭐 어쩌고 맞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에도 옛날에 뭐 쓰는 거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거 자체가 그랬잖아요. 뭐 리를 보이니 팻맨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맞네요. 자, 드론에 탄이나 이런 거에 옆에다가 뭔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이런 걸 달았다. 산타 매달았다. 야, 우리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너희 공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뭐 우리 전쟁 중에 충분히 크리스마스 즐기면서 그러면서 적을 우리는 사냥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한번 이 그 러시아에 파병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예상할 때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병사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정보가 좀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이제 공개를 했죠. 북한군 연령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2소대 2조 상세 명단이라고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부모님, 자매 형제 관계, 혈액형 등 정보가 빽빽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이 자료 따르면 이제 부대원들 평균 연령이 21살이고요. 아유, 예. 가장 어린 군인이 이제 2006년생, 그러니까 18살. 2006년생이요? 예, 2006년생, 완전 18살. 신병이네 완전. 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군인이요, 24살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뉴스에서 이 명단을 봤는데 이 명단을 보면서 눈에 띄우게 나타났던 점은 이제 북한군 병사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혹은 노동자 농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힘없고 백없는 그런 병사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병사들을 위주로 해서 파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부집 자식들은 절대 안 내보내요. 간부들은 다 빼요. 자기 자식.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게 되면 정말 그 전선에 나가서도 불쌍한 애들만 나와요. 죽어도 네. 무방한 무방이 될. 예,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내보내거든요. 막말로 말하게 되면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생존하거나 아니면 도망친 뭐 그런 병사는 없나요? 우크라이나군의 생포된 북한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사진인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자세히 얼굴을 좀 확대해서 저는 이 사진 보고 굉장히 좀 뭔가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 얼굴을 좀 자세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기념 촬영 찍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북한군 병사의 볼이 푹 패여 있고요. 굉장히 울퉁불퉁한 부상당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력이 하나도 없는 노인의 모습과도 같은 북한군 포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은 이제 우크라이나 백인 우크라이나 병사가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처음으로 이제 생포된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18세부터 24세까지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진 봤을 때 누가 저게 18에서 24세로 보입니까? 30대 이상 40대로 보이잖아요. 그런 군인이 저기서 이제 저는 저게 우크라이나 사람이 좀 얄밉더라고요. 예. 그 사진 이렇게 찍으면서 그 피 흘리는데 뭐 치료도 처치도 안 해주고 사진 찍으면서 증거샷 찍는 게 너무나도 그렇고 저 청년을 보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타국에서 저렇게 조롱당하는 걸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좀 한쪽으로 뭐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 사진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네? 저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김준 기자님,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 일단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확인을 했어요. 신속하게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맞고 부상당한 채로 이제 생포가 된 건데 국정원이 생포된 부상당한 북한군이 맞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부상 정도가 악화돼서 사망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근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자진해서 이쪽에서 내보내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내는 게? 제3의 국가가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이 없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고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지역적 감정이랄까 지역적 자부심과도 일부 연결된 것이 아니겠나. 자, 유럽인이 지키고 있는 이 땅에 북한의 아시아인들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다. 그럼 도대체 나토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또 게다가 북한군이니까 이건 또 우리에 대한 메시지로 합니다. 한국군도 와서 우리를 도와라. 어떤 식으로든 뭐 파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 게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 전쟁 지금 휴전하라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네. 더욱더 절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는 불공정한 전쟁이다. 초강대국 러시아와 약소국 우크라이나와 싸움이 이게 게임이 되냐. 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나토와 이제 그 미국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더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2대1이 되지 않냐. 미국이 개입을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파병이 됐잖아요. 네. 이것도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또 2대1이 되는 거야. 2대1이 확정이 돼버리면은 젤렌스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봐라, 2대1이지 않냐. 그럼 미국도 들어와가지고 2대1로 싸워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쉬쉬쉬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뭐 형제 있는 집 싸움처럼 쉽게 서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왜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공식적으로 국제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러시아 측에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알잖아요. 있잖아요. 북한이 예컨대 베트남에 파병을 했잖아요. 북베트남을 갖다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부정했습니다. 아니 근데 6.25 때도 다 알잖아요 지금. 6.25 때도 마찬가지. 6.25 때도 소련군 공군이 참전했는데 서로 교전하던 미군 병사들은 저쪽 파일로트 소련 쪽 파일로트 이름까지 알았어요. 와. 현재 우크라이나군은요 북한군에게 이런 경고성 멘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항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재개한 그 영상 한번 만나 보십시오. 저는 남한에서 온 한국인입니다. 저는 자의로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했고 강제로 동토의 땅에 오게 된 북한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김정은과 그의 일가들은 지금도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한국의 의사를 표하십시오. 우린 여러분께 음식과 집, 돈, 그리고 직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 다른 나라로 망명의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김정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해방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와. 잘 만들었네. 사실은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전쟁터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부상당한 병사들이 이제 병원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후방 지역에 있는 북한군들에겐 좀 이런 영상들이 또 노출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저는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국말로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김씨 일가의 폭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대목에 가장 저거 북한군들한테 좀 먹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네.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 다른 나라로 망명의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해방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어느 나라든 보내주겠다. 그건 곧 대한민국도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액션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저 끝에 진짜 마지막 부분은 진짜 너무 잘 들어간 문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우크라이나 파견한 군인들 앞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 뭐 부모가 없거나 그렇죠. 오히려 이런 그 병사들을 많이 보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 어떤 기회가 있고 이런 그 홍보 영상을 접함으로써 마음의 결심을 한다라면 충분히 이제 언제든지 투항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매체를 섞어가면서 심리전을 멀티플하게 하고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만갑 감정단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효과 있을 것 같다고. 그러네. 심리전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네요. 이게 북한군에게 전달만 된다면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문제는 어떻게 전달되느냐예요. How to delivery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독백인 건데 아무리 좋은 영상이더라도 그렇죠. 전달력이에요. 전달력.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여러 가지 매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하고 전파 효과가 확실하고 뚜렷하고 심플한 방법도 썼습니다. 자, 바로 삐라. 삐라를 활용한 건데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이 김일성 얼굴이 시선을 강탈하는 그 삐라인데 우크라이나 군에게 이제 투항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투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항되면 보장되는 사항들을 이제 길게 서술한 좀 긴 버전입니다. 두 번째는 심플 버전입니다. 간단 버전인데 이거 그냥 좋다.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의 내일을 맞이하라. 심플한 거예요. 이거 좋다. 삐라도 좀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죽을 걸 알고 있는 북한군 젊은 병사들에게 출구가 있는지, 그 출구를 향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만약에 투항이 가능하다면 어떤 삶이 보장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저리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삐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대량 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해봐요. 이런 삐라를 들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역설적이잖아요. 나와 내 전우들을 정말로 무참하게 죽인 살상 병기인데 똑같은 그 드론이 뿌린 전단지를 보고 투항해서 자유의 땅을 찾은 북한군 병사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얘기가 되는 거죠.